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장 초반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빨간불 켜냈다가 다시금 파란불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서 현재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눈치를 보는 모습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로는 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면 고강도 긴축이 우려가 된다는 점, 또 좋지 않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점이 서로 교차하면서 약세장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오후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이 시간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부의 김혜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8월에 경상수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달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4억 9천만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 특히나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상품 수지의 적자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7월에 이어 8월까지 지금 2달 연속 적자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상품 수지는 4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98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폭입니다. 다만 한은에서는 9월이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1980년 통계 이후로 가장 최대폭의 적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적자일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경제 버팀목으로 불렸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경제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원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데요. 9월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있었던 이 기자간담회에서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정부 이야기처럼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이야기처럼 물가가 정말로 떨어진다면 너무나 좋은 거겠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환율, 국제유가, 그리고 공공요금입니다. 일단 국제유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오는 11월부터
이번 달과 비교해서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입니다. 이제 오는 10월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됩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는 16%나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서민 물가에는 굉장히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음 부분은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 굉장히 높죠. 1,410원 구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이 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국내 역시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한은이 한꺼번에 금리를 좀 0.5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라는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 같은 요인들이 좀 맞물리면서 물가 정점로는 조금 지연되고 또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은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9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9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만 83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전월과 비교해 보면 이게 81.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17,439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신차를 잇따라 내놓은 영향도 있겠지만 친환경차의 무게 중심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의미가 더욱 있을 텐데요. 9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를 살펴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꼽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9월 2,652대가 팔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름간 팔린 양이기 때문에 아마 10월에는 판매가 더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6의 사전 예약 수치는 한 5만 대 정도가 되고요. 이어서 국내 브랜드 외에 수입차 쪽에서는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전일 부진한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속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던 모습이었죠. 다만 이에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경계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현재 0.11% 오른 22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매파적인 기조에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다시금 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0.74% 밀려는 70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게임주, 미디어주, 엔터주들이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현재 1,18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양 매도로 전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도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1,390억 원, 기관은 624억 원 현재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단순 소지에 있어서는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92년부터 21년까지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이 사면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전일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급등을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렇게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바이오가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요. 화일약품이 14%대 급등, 에머리짓은 현재 4%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게임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게임주들이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이 대형 게임주들이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게임주 전반적인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성수기가 3분기라고는 하는데요. 이 오프라인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종료, 카카오게임즈는 우마무스메의 운영 미숙이 문제가 되면서 매출이 아쉽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이 현재 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5%가 넘는 하락세, 유미에드맥스는 현재 7%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두 종목 모두 강보권이지만 소폭의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하향을 반영을 해서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죠.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어닝쇼크가 전망이 된다란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6%대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큐렉소는 수술 로봇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11조 원을 밑도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보인 이 역성장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56,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하이브가 있습니다. BTS의 활동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된다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73% 밀려난 12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S 오토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노강 공정용 트랙 장비를 승인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37% 오른 12,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요. 은행 관련주가 오늘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이제 결국에는 연준에서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로 이제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분류가 되었었지만 3분기에는 오히려 조금 약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4분기에 다시 한 번 더 금융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좀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 이익 같은 경우가 증가세에 있는 추세고요. 이런 증가세가 당분간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전히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결국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카지노 관련주 계속 언급은 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가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다 이제 각각 PCR 규제 자체가 없어졌고 10월부터는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로 간다라고 하면 제주 일본 노선까지도 재개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일본인 VIP 고객들의 그 모객에 따라서 그 수익이 나누어진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뭐 레저 카지노를 묶어 보았을 때 여행 관련주보다는 지금 방금 보이다시피 상대적으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은 파인테크닉스에서 사업 부분만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할 상장을 했는데 그 두 종목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하긴 하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파인테크닉스는 분할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신규 분할 상장을 할 경우에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격의 역할을 하는 사업회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뭐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있을 뭐 다른 종목들에도 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의 긴장 속에서 은행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파라다이스 꼽아주셨고 파인엠텍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이제 MLB라고 저희가 그 영어로 부르거든요. 이 회사는 PCB 전문 업체인데 쉽게 말해서 PCB를 여러 장 쌓아서 만드는 인쇄로 기판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이제 패키징도 하고 있고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산업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를 오늘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뭐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감산 발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공급을 줄임으로써 이제 지금 그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줄여내는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업황 민감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외에 이제 낙폭 과대한 이제 개별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로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그 통신과 관련된 MLB 기판 판매에 대한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주목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이수페타시스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 최근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위주의 반도체 반등이 증시 하락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좀 주목하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SK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시현했었고 이번 주 내내 반도체주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업종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본다라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실망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죠. 물론 이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업황이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펀드멘탈과 지수의 괴리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요거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펀드멘탈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펀드멘탈이 살아 있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요소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장의 특징은 수급장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끌어당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현재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갈 길을 못 찾았었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기 때문으로 미뤄짐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시 상승 쪽으로 모멘텀을 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까지 어제부터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수 관련주들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성장주로 불렸었던 섹터들이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어제 최근에 시작된 네이버발 하락세가 오늘은 카카오그룹주로 퍼지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소위 성장주들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과 비교되면서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좀 쏠리는 수급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지수 관련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제부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성장주가 크게 밀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급감을 했고 반도체 수요 하락 사이클의 4분기 실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좀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반등 속에서 장비나 재료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 저점 매수 의견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장비와 재료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봐 주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재료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 때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많이 악화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훼손이 됐어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강점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한다 하더라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훼손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 실적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잘 팔았냐 못 팔았느냐보다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훼손됐는지를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저점 사이클을 통과하면 다시 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라는 것이 왜 꺾였느냐가 중요하죠.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거듭 언급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꺾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소비를 꺾어 놓겠다라는 거고요. 소비가 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건 뭐죠? 소비자들은 내구재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컴퓨터, TV, 가전 이런 것들을 안 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서버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만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과 저점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면 이제는 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는 트리거가 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고 사이클을 줄여간다, 뭐 설비 투자를 줄인다 이런 것이 삼성전자의 호재다라고 보는 시각은 과거적인 시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선뜻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건 인텔발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인텔이 DDR5를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심택을 포함해서 오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과거 DDR3에서 DDR4로 갔을 때 상당히 주가 오름폭들이 컸던 종목입니다.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시장도 열릴 겁니다. 우리가 5G 시대가 좀 늦게 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5G 시대가 왔듯이 뒷판도 DDR5 시대가 열릴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늦춰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결국 서버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서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은 업종이 어떤 사이클로 과거에 움직였느냐를 대비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변수까지 플러스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점이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이뤄낸 상황에서 저점 매수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의 이 훼손에 대한 팩트 체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 쉽게 잡지는 못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두드러진 흐름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섹터별 정박이적인 약세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주요 업종별로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장의 특징 이번 주의 특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나머지 이제 물론 관련주들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 포함해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크게 곽광을 못 봤습니다. 주초만 하더라도 게임 엔터주들이 주가 하락폭이 컸었고요. 주 후반으로 들어와서는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 오늘은 카카오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까지 약세라는 거죠. 자,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수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트리거가 됐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엔솔이 움직이게 된다면 지수가 움직이게 되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벤치마크라는 지수를 대비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결국 지수가 움직이면 지수 대비해서 내가 어떤 수익률을 냈느냐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수가 움직이면 지수 관련주를 편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요? 결국 무언가 팔아서 지수 관련주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무언가 파는 것들이 그동안 성장주 영역으로 불렸던 것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권가의 정설이죠. 결국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부 기관들의 로스컷이라든지 개인들의 신용 물량까지 건드리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은 삼성전자와 LG엔솔로 몰리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매매라든지 로스컷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을 손절해서 삼성전자와 LG엔솔을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벤치마크, 결국 지수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냈느냐로 평가받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행태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쪽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뉴스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엔솔 대체적인 이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 외에 전반기적인 업종의 약세 속에서 이 쏠림의 배경과 또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관과 외인이 로테이션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개인이 따라잡기 힘든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여전히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 52주 신저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증시 반
반등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장주의 회복세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죠. 성장주라는 것이 성장세가 이어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성장주다라고 불렸던 것은 2020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성적으로 보여줘야 될 한 해인데 올해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데 여러 가지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인 회사고요. 적자인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불안감을 자아내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카카오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년만 매물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20년에 카카오가 아니라 이미 다 여러 회사들을 상장시킨 이후에 과연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나마 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미국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그 상황을 보여줬는데 결국 투자자들은 거기서 실망감을 자아냈죠.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도 실망감을 자아낸 네이버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카카오가 대비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들이 이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쉽고 오늘은 또 외국인들 매도세까지 가세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둔화 원인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10월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환율이 일단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니까 조금 안정세를 찾는 것 같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빠지지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수급도 체크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오늘이죠. 오늘 9시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미국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폭과대라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그것이 매수를 강하게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독주가 시작되면 개인들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를 찾아내는 게 다음 주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글로벌 금융 이슈를 체크하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황과 증시의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쇼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축소가 됐고 매출은 네. 계속해서 70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나올 수밖에 없죠. 예상했던 거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네. 안 좋을 때가 있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도 저뿐만 아니라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예상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아니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고난도의 분석을 떠나서 아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쉽게 PC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한 1년 더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우리가 이 휴대폰이 있지만 저도 이 삼땡 그 회사의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네. 그냥 뭐 좀 더 쓰고 말지 이렇게 되지 폴드나 플립으로 교체를 안 한다고요. 그건 뭐냐? 지금 영업이익이 31.7%가 급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입니다. 쇼크가 왔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서울경제TV를 보면서 뭐 삼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주식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뒤나 2년 뒤도 안 좋을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투자의 이 보상 시점이 언제인가? 당장 다음 달이다. 불안해지죠. 연내다.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1년 뒤다, 2년 뒤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급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쨌거나 간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따지고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어닝 쇼크가 왔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왔다예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보상 시점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돌려받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비메모리 쪽보다는 네. 업황이 악화됐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업체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조금이라도 싼데 더 구매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삼성전자나 SK나 하이닉스보다는 제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가성비를 따져보면 아 중국산을 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초래될 수밖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연초부터 예상이 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수요도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되고 낸드 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뭐 성장주 이야기하는데 성장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도 더 많이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성장주라 그래요. 그 이제 미래 가치가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IT 기술 쪽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대기업들이나 IT 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IT 패키지 세트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게임이든 뭐든 PC를 통해서 PC방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쪽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에 PC방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일봉과 월봉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테크닉 어널리시스가 미국에서 월가에서 유행하던 시절에는 이 방법이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PC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그럼 IT 쪽에 영향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코로나 국면에서는 상당히 IT가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방송은 또 해야 돼. 그래야 쫄깃쫄깃해요. 삼전이 6만 가냐 7만 가냐. 아니 그게 뭐 중요해. 2년 뒤에 10만 가고 3년 뒤에 15만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은행 예금 금리나 또 채권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게 뭐 더 수익성이 높은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10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연내는 좋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중장기 차원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이 영업이익 발표를 이해를 해야 되지. 어닝 쇼크 극감이야? 그럼 나 이제 삼성전자 보지도 말아야 되겠네. 그런 차원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점상의 투자에 또 보상을 받는 시점, 내가 이것을 다시 매도해서 얼마의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의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이 저는 이거죠. 1개월, 2개월을 생각한다. 삼성전자 3전이 어렵겠죠. 하지만 1, 2년 뒤를 생각한다. 좋을 거죠. 그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과의 역학관계를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은 이제는 우리가 동맹관계 이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삼성전자 또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조금 더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잠시 뒤에 좀 이제 더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다뤄드릴 텐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원한다면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주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삼성전자가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 제재가 심화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이 미국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고래 싸움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 한국의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지냐 이렇게 하시려는데 이제는 새우가 아니야. 새우보다는 덩치가 훨씬 커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자체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같은 밸류 체인을 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서 금방 탈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같은 로이터 보도인데 지금 외신을 저도 이제 직접 영문으로 된 걸 읽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로이터에서 또 위험에 노출됐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삼성과 또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상부장관의 발언 자체가 살짝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조금 피해갈 여지도 있어요. 또는 또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개별 기업의 개별 사안으로 미국 상무부가 이제 제재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시안에도 공장이 있죠. SK 하이닉스도 후공정 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장비를 들여야 되는 장비는 미국이에요. 아니면 네덜란드든지. 그런데 이 장비를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 필요가 있냐면 삼성, SK 하이닉스가 심리적 부담도 크죠. 네. 당장 우리가 제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밸류 체인을 보시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반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또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의 오히려 성장 가치 쪽에 또 그리고 앞으로의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이고 이미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하웨이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을 생산하는 하웨이 이제 더 이상 기술 미국에서 주는 기술은 없어. 이렇게 되면서 하웨이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삼성은 어떻게 해요?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사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제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처음에는 완전히 첨단 반도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광범위하게 장비들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 SK 외에 중국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 그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중국도 이제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은데 그 장비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기업의 좀 기술 협력이나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들이 그럼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 주목을 하십시오. 중국 기업 중에서 YMTC, CXMT와 좀 연관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다면 이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대중 수출 규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 미국의 규제 증가는 확실히 좀 광범위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 중에서도 좀 중국과 관련된 소재 기업, 이 YMTC 그리고 CXMT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5일이죠.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취임 후에 사우디를 직접 또 방문해서 증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산폭은 좀 최대 규모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직결될 경우에 세계 금융 환경에 좀 어떤 파장이 일게 될까요? 고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석유 패권이냐 킹 달러냐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이게 미중 충돌도 있지만 이 반도체 쪽에 그리고 지금 세계 이 군사 안보 패권을 놓고서 우크라이나를 덮치고 있는 러시아 지금 뭐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가장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두 군데가 러시아와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생산량이 200만 배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계 하루 생산량이 2%예요. 이른바 우리가 한 음료의 이름처럼 2%가 부족할 때 이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유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토털 디제스다.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선거 11월 8월 달 다음 달에 이건 제가 따로 특별하게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뭐냐면 바이든 왜 이래? 우리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중간선거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538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괜찮은데 이 유가가 더 올라가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면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중간선거가 미치는 영향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자, 러시아 트럼프하고는 친해서 바이든하고는 앙숙이에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컨설팅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뭐냐? 인권 문제로 지금 미국과 또 앙숙 관계가 되려고 하는 사이에 지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자, 인권 문제 신경 안 쓸 테니까 좀 정산, 석유 늘려줘 그랬더니 몰라. 우리 그냥 우리 성질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 하루 생산량 1위부터 10위 중에서 1위는 미국이에요. 2위가 러시아, 3위가 사우디입니다. 자, 여기 이란도 들어가고 아랍에미리트, 미국이 안 좋은 국가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꼼짝 마. 우리는 오펙 플러스야. 그래서 우리 석유 이제 생산량 줄일 거야. 그러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 생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소비량도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지금 이틀 새 8% 뜀박질을 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킹달러와 석유 패권, 이제 북반구가 난방유를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누가 더 강력해요? 자, 돈이냐, 그 다음에 석유냐. 추우면 얼어 죽잖아요. 돈은 없어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결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수혜 종목은 뭘까? 아닌 종목은 뭘까?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 추가적인 고환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오펙 플러스가 이 200만 배럴 생산 감소를 결정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해 쇼크 일어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하락 시그널도 이 때문에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펙 플러스 감산 후 폭풍과 이 발표가 임박한 9월의 고용 보고서 이벤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IMF는 또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한 번 하향 조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악재가 잔존해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그렇죠. 모색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비가 엄청나게 오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악재 국면이죠. 이럴 때는 개별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살아남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 플러스 위험 플러스 중간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채권 ETF도 좀 생각을 5에서 한 10% 조금은 그 이상 한 15%까지 담아놓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IMF에서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도달했느냐, 추가적으로 바닥은 아직이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우리가 정시를 분석할 때는 펀더멘털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비가 쾅쾅 내릴 때는 자 개별 종목 재무구조 탄탄 플러스 조금 안전자산까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늘려놓고 나중에 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 관련들 종목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과 채권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통통 경제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